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집을 떠나 방랑의 길을 계속하고 있던 김삿갓이 어느 마을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도둑으로 몰리는가 하면은, 그러다가 우연히 그 마을 사또가 예전 영월백일장에서 차석을 한 이보모를 만나서 여러 날 큰 환대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또다시 떠날 생각을 합니다. 사또는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곁에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김삿갓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그런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은 어느 날 사또에게 핑계를 대며 그것을 도망쳐 나옵니다. 또다시 김삿갓의 정처 없는 방랑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삿갓은 시를 읊으면서 허러히 정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산골에서 발견한 초라한 집을 찾아 하룻밤 묵고 가려고 합니다. 그 집에는 늙은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노부부였지만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며칠만 쉬어가려던 예정이 달포가 지남에 따라서 천지의 봄기운이 충만해오자 김삿갓은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절실해왔던 것이다. 그렇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정식으로 떠나려면 붙잡아 놓지 않을 테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슬쩍 도망을 가버리자. 김삿갓이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이보모가 불시에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선생은 실심하실 테니 이제부터 재판 구경이나 하시죠.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삿갓은 이보모를 마주보며 묻는다. 흥미로운 재판이란 어떤 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보모가 대답한다. 지금 재판 사건이 많이 밀려서 오늘은 여러 건을 처리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고발을 당한 사건도 하나 있어옵니다. 그 사건은 제법 흥미가 있을 듯하니 선생은 제 옆에서 구경을 하고 계시다가 만약 제가 판결을 잘못 내릴 경우에는 옆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컨대 동문에 나와 재판 구경을 하고 있다가 사또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자기를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남의 재판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사또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난처하여 두말 않고 사또를 따라 동문으로 나왔다. 이었고 사또는 동문마루에 덩실하니 올라앉더니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고발을 당하고 끌려온 여인을 굽어보면서 준열한 어조로 문초를 시작한다. 죄수는 듣거라. 너는 어엿한 남편이 있는 몸으로 남편의 눈을 속여가며 외간 남자와 통정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사회에는 삼강오륜이 뚜렷하거늘 유부녀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또 앞에 죄수로서 끌려나오면 누구나 겁에 질려 몸을 떨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의 여인은 어떻게 생겨먹은 계집인지 몸을 떨기는커녕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여인의 옆에는 남편인 듯 싶은 사나이가 하나 웅크리고 서 있었는데 몸을 떨고 있는 사람은 죄수가 아니고 오히려 그녀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계집이 어떻게 생겨먹었으면 저렇게도 당돌할까 싶어서 죄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과연 사내들이 욕심을 부릴 만큼 아름답게 생긴 계집이었다. 계집이 예쁘면 얼굴값을 하는 법이라고 하더니 저 계집이야말로 그런 계집이가 뭐구나. 죄수는 사또의 문초를 숫제 묵살해버린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또는 화가 동했는지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른다. 네 죄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왜 대답이 없느냐? 죄수는 그제야 얼굴을 똑바로 들더니 사또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면서 앙큼스럽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쇠내가 외박 남자와 정을 통해온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남편을 속여가며 정을 통해온 일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쇠내의 행실을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 없는데 그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너무나 방자스러운 항변에 김삿갓은 놀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세상에 그렇게도 앙큼스러운 계집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사또는 어이가 없는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남편 되는 자에게 묻는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바람을 피웠느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나이는 두 손을 모아잡고 머리를 굽실거리며 대답한다. 집사람이 회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인도 알고 있기는 하옵니다. 그러나 소인은 그러한 행실을 허락해 준 일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호통을 지른다. 얘기 못난 놈아! 옆에 내가 바람을 피우면 가랑이를 찢어놓으려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계집 하나도 휘어잡지 못하는 주제에 관거의 고발은 왜 했느냐?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도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또 전에 호소를 하게 된 것이옵니다. 사또 어른께서는 소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굽어 살피시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말만 들어도 초량하기 짱 없는 소리다. 세상에는 엄처 시야가 많다는 소리를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렇게도 못난 사내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사또는 계집의 행실이 생각할수록 괘씸하게 여겨져서 이번에는 계집을 굽어보며 준엄하게 말한다. 죄수는 듣거라. 너도 지금 들은 바와 같이 네 남편은 내가 외간 남자와 통정하는 것을 허락해준 일이 한 번도 없노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편의 허락도 없이 외간 남자와 통정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너는 아직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계집은 성품이 워낙 악독한지라 사또의 호령에도 굽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얼굴을 들더니 사또를 말끄러미 올려다보며 말한다.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사또 전에 한 말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사옵니다. 뭐가 알고 싶다는 것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그러자 여인은 요망스럽게도 빠지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쇠내는 내 몸에 달려있는 내 물건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는 어찌하여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이옵니까? 쇠내는 사또 어른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사옵니다. 이에 사또는 분노가 폭발하여 버럭같이 소리를 지른다. 이 계집아! 아가리 닥쳐라! 그것은 내 남편의 소유물이지 그것이 어째서 내 물건이란 말이냐? 사또와 지수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사또가 아무리 욱박질러도 죄수는 기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또를 올려다보며 다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남편이 우리 집의 가장인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렇다고 쇠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이 모두 다 남편의 소유물일 수는 없사옵니다. 쇠내의 몸에 달려있는 그 물건은 어디까지나 쇠내의 소유물이 없는데 쇠내의 물건을 가지고 쇠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 몸에 달려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삼강오륜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발바닥처럼 무지막지한 계집을 삼강오륜으로 타일러 보았자 들어먹을 것 같지 않았다. 김삿갓은 매우 흥미롭게 여겨져서 웃음을 삼켜가며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재주를 부려가며 호들갑을 떠는 계집에게는 이쪽에서도 말재주로서 끽소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사또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무척 궁금했던 것이다. 사또 이범호는 말문이 막혀버렸는지 한동안은 몹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저 멀리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손을 들어 마당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한다. 이봐라!
너는 얼굴을 들어 저기 기어가는 짐승을 보아라. 저게 무슨 짐승이냐? 여인이 얼굴을 들어 바라보니 쥐 한 마리가 마당 한복판을 살랑살랑 기어가고 있었다. 저 짐승은 쥐가 아니옵니까? 그렇다. 저 짐승은 네 말대로 틀림없는 쥐로다. 사또는 여인의 대답을 일단 못을 박아놓고 나서 이번에는 쥐 하고 쥐를 쫓아버렸다. 그러자 쥐란 놈은 기겁을 하게 놀라 자기 구멍으로 쏜살같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사또가 죄수에게 다시 묻는다. 쥐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느냐? 제 구멍으로 들어갔사옵니다. 쥐 구멍이라니? 쥐 구멍이란 어떤 구멍을 말하는 것이냐? 저 구멍은 쥐구멍이 아니옵니까? 저것을 어째서 쥐구멍이라고 하느냐? 사또님도 참 쥐가 들락날락하니까 쥐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여인은 무심코 짓거린 대답이었다. 그러나 여인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사또는 죄수에게 이렇게 다그쳐대는 것이었다. 옳지, 네가 이제야 바른 말을 하는구나. 쥐가 드나드는 구멍을 쥐구멍이라고 하듯이 내 남편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 물건은 비록 내 몸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네 물건이 아니고 남편의 물건이 아니겠느냐? 내 말을 이제 알아듣겠냐? 죄수가 자기 말에 걸려들어 아무 대꾸도 못하는데 사또는 지체 없이 최후의 판결을 선포한다. 저 계집은 어엿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마음대로 피웠으니 파련 취재를 범했음이 분명하다. 저 계집을 당장 끌어내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곤장 30대를 쳐서 놓아보내라. 그야말로 서리빨 같은 판결이었다. 김 작가는 가슴에 치밀어 오던 채증이 한꺼번에 뚫려버리는 듯한 통쾌감을 느끼며 사또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사또는 이번 재판은 진실로 명판결이었습니다. 사또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이 갈수록 자자해질 것이옵니다. 사또 희범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부터 처리해야 할 사건이 아직도 여러 건이 남아있으니 선생은 끝까지 지켜보아 주소서. 그러나 김 작가는 그 이상 어릿광대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아 얼른 사또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이렇게 말한다. 제가 속이 좋지 않아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좀 쏘이고 들어와야겠습니다. 김 작가는 거짓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오자 불이 났게 숙소로 달려왔다. 관사에 두고 온 바랑을 찾아가지고 도망을 가려는 것이었다. 이윽고 바랑을 둘러매고 관사를 도망쳐 나오려니 어쩐지 사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달포 동안이나 융숭한 대접을 받아오다가 한마디의 고별 인사도 없이 떠나기는 죄를 짓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 작가는 고별 인사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초사의 한 구절을 바람벽에 휘갈려 놓았다. 즐거움은 새 사람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없고 슬픔은 친구와 새로 헤어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슬픔이 없다. 시 한 수로서 고별사를 대신하고 밖으로 나서니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산천초목이 자기를 새삼스레 반갑게 맞아주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 내가 걸어갈 길은 바로 이런 길이 아니었던가. 나는 무엇 때문에 회양군수에게 붙잡혀 한 달 동안이나 뭘 풍요한 생활을 해왔더란 말인가. 김 작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 그렇게도 즐거울 수가 없었다. 어느새 봄이 짙어 산속에는 가는 곳마다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래야 정신없이 꽁꽁을 하며 걸어가고 있노라니까 불현듯 박준원의 간호라는 시가 연상되었다. 사람들은 꽃을 볼 때 빛깔을 보나 나는 홀로 향기마저 좋아하노라. 좋은 향기 하늘 땅에 가득히 차면 나도 또한 한떨기의 화초인 것을. 김 작가는 지팡이를 친구 삼아 인적없는 산속을 홀로 걸어나가며 멀고 가까운 산들을 유연히 바라보았다. 그 옛날 중국 시인 도연명은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동쪽 울타리에 국화꽃 꺾어들고 남쪽 산을 유연히 바라보노라 라고 읊은 일이 있었거니와
비단 도연명이 아니기로 산천 경계를 구경하는데 조금도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우리네 선임들도 산천 경계를 구경할 때면은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서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 하거든 앞에서 자고 가자 하고 한가닥에 시주조차 읊어가며 마냥 한가롭게 다니지 않았던가. 오로지 산과 물만을 구경하기 위해 지양 없이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이고 보니 애당초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눈을 들어보면 반공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것은 산뿐이요, 고개를 숙여 보면 골짜기에 흘러가는 것은 오직 물뿐이다. 그런데 골짜기에는 웬 돌들이 그리도 많으며 산에는 웬 나무들이 그렇게도 많은가. 얼른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들이 한 덩어리로 푸르게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들은 종류가 제각기 다르다. 김 작가는 가지각색 나무들을 허심히 바라보며 걸어오는 동안에 불현듯 어렸을 때 나무꾼들에게서 얻어들은 나무 타령의 몇 구절이 머리에 절로 떠올랐다. 십리 절반 오리나무, 아흔아홉의 백자나무, 오다가다 카당나무, 가다오다 오동나무, 님의 손목 쥐엄나무, 달 가운데 개수나무, 칼로 푹 찔러 피나무. 나무의 종류는 하늘의 별처럼 많건만 그 많은 나무 이름들을 노래로서 익살스럽게 엮어내려간 나무 타령은 너무도 멋이 들었던 것이다. 가도 가도 산길은 한이 없었다. 한없는 산길을 한없이 걸어오느라니 목이 컬컬해오며 술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술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에 김 작가는 두 자미의 시 한 수가 연상되었다. 청명절에 부슬부슬 봄비가 내려 나그네의 마음이 마냥 외롭구나. 술집이 어디냐고 물어를 보니 목동이 손을 들어 꽃동네 가리키네. 두 자미가 봄 나들이를 나섰을 때에는 비가 왔던 모양이었다. 김 작가씨 산속을 걸어오고 있는 동안 이날은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목동을 만나야 술집을 물어볼 터인데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목동은 없지 않은가. 술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마냥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길을 한없이 걸어가면 언젠가는 금강산이 나오겠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한없이 걸어나간다. 오랜만에 먼 길을 걸어서 그런지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였다. 잠시 쉬어가려고 풀밭에 주저앉아 먼 산을 바라본다. 일찍이 장자는 날아가는 나비를 극히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가 나비인지 나비가 자기인지 분간을 못했다는 고사가 있다. 김 작가는 산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 보니 자기가 산인지 산이 자기인지 분간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말하자면 산과 사람이 혼연일체의 경지에 도달해버린 셈이었던 것이다. 그래야 김 작가는 문득 왕안석의 유종산이라는 시를 연상하였다. 진종일 보아도 산은 싫지 않으니 산을 사가지고 산에서 늙을까나. 꽃은 져도 산은 길이 남을 것이니 물이 흘러가도 산은 마냥 한가로우리. 비단 왕안석뿐 아니라 시인이 자연을 좋아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듯 선조 때의 시인 윤선도는 오후가라는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읊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김 작가는 풀밭에 주저앉아 산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에 잠겨있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오고 있었다. 산속은 기후가 변덕스러운 탓일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산골짜기에
안개가 짙어지더니 어느새 안개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삿갓은 바람을 불러매고 다시 나그네의 길에 올랐다. 비를 피하기 위해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인가를 찾아가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도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았다. 땅거미가 질 때까지 걸어오다 보니 저 멀리 산기슭에서 하얀 연기가 한둘기 떠올라 보인다. 옳지, 인가가 저기 있는가 보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과연 초가집이 한 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형편없는 오막살이 집이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에는 칡덩굴이 덮여 있어서 오막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움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았다. 저런 움막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러나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사는 것만은 분명하기에 김삿갓은 움막 앞으로 다가와 주인을 불렀다. 주인을 불러도 대답이 없다. 세 번째 부르니 그때야 방문이 열리더니 해골 같은 노인이 머리를 내밀며 그 누구요? 하고 묻는다. 지나가던 나그네 올시다. 길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노인은 두말 없이 방문을 활짝 열어주며 오래간만에 사람 구경을 하게 되었구만. 어서 들어와요. 하고 사뭇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이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은 동백기름 접시를 방 한복판으로 밀어내놓고 심지에 불을 켜준다. 그것이 호롱불이었던 것이다. 불빛에 살펴보니 그 집에는 해골 같은 영감님 외에 해골 같은 노파가 또 한 사람 있었다. 송장이나 다름없는 늙은 내외가 단둘이 살고 있는 모양이었다. 콧구멍만한 단칸방에 세 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마주 앉자 노파는 사뭇 반가워하면서 이 험한 산길을 오시느라고 얼마나 시달하겠소.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더니 호박죽 한 그릇과 삶은 감자를 한 바가지 들고 들어와 어서 먹으라고 권한다. 호박죽이 구미에 맞을지 모르겠소. 먹다 남은 것은 아니니 내일 먹으려던 것이니까 어서 들어요. 고맙습니다. 염치 없이 들겠습니다. 김삿갓은 몹시 시장하던 판인지라 호박죽과 삶은 감자가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입에 달았다. 늙은 영감님은 김삿갓이 호박죽을 달게 먹는 것을 흡족스럽게 바라보면서 우리 두 늙은이가 사람 구경을 하기는 오늘이 3년 만이요. 할망구 내 사냥꾼들이 길을 잘못 들어 우리 집에서 자고 간 것이 아마 3년 전의 일이었지. 그러자 할망구가 영감을 나무란다. 아이 참 영감 망령이 드셨나 보구려. 사냥꾼들이 다녀간 것은 영감님이 90살 나던 해의 생일날이었다우. 그러니까 3년 전이 아니라 5년 전의 일이라우. 그러고 보면 두 늙은이는 100살 고개를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김삿갓은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두 분은 언제부터 이 산골에 살고 계십니까? 영감이 대답한다. 언제부터 살기는 나는 이 집에서 나서 오늘날까지 줄곧 이 집에 살아오고 있는걸. 그러면 선조 때부터 이 산골에서 살아오신다는 말씀입니까? 나의 칠대조께서 시끄러운 세상이 싫다고 하시면서 이 산골로 들어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적어도 100년 이상은 여기서 살아오는 셈이지. 그러면 이 부근에는 친척들도 많이 살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젊은 사람들은 산골 살림이 싫다고 저마다 번화한 고장으로 이사를 가버려서 지금은 우리 두 늙은이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이번에는 노파가 대답을 가로막고 나선다. 우리 두 늙은이 사이에는 아들, 딸이 5이나 있다워. 아들이 3, 딸이 2이지요.
오남매를 지었다니 그야말로 복을 많이 타고나셨습니다. 딸 두 분은 물론 출가를 하셨을 것이고 아드님 세 분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아들이 셋이면 못하오. 세 명이 모두 다 중이 되어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린걸.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아니 아들 세 명제가 모두 중이 돼 금강산에 들어가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 나이는 12살 때 장안사에 있다는 노승이 데려갔고 둘째와 셋째는 장을 따라가지 못해 안대를 하더니 급기야 제발로 금강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중이 되는 것도 팔자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영감님이 마누라의 귀를 이어 말을 계속한다. 젊은이는 그런 말을 들은 지 있는지 모르겠소만은 강원도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담이 있다고. 강원도 사람에게는 아들이 삼형제가 있어야 하나는 범에게 물려가고 중이 되어 나가고 하나는 또 하나만이 집에 남아서 가문을 이어나가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고.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저도 그런 말씀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형제가 모두 중이 되어 집을 나갔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로군요. 조금 더 놀랄 것 없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지 않고 중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라고. 제 팔자들을 제가 개척해 나간다는데 애미애빈들 무엇 때문에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겠느냐는 말이야. 노인의 사고방식은 인간세의 모든 것을 달관한 듯한 말투였다. 그들이 오래 사는 원인은 바로 그런 점에 있지 않은가 싶었다. 아드님들이 모두 출가를 했으면 집에 젊은이가 없어서 두 분은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십니까? 두 분들 그니까 먹으면 얼마를 먹는다고. 먹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다뇨? 누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아가실 게 아닙니까? 농사, 그건 그렇지. 그러나 봄에 보리와 감자와 호박 같은 것을 몇 가지만 심어놓으면 식생활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두 늙은이가 나이는 많아도 보리나 감자나 호박 같은 것을 심을 기력은 아직도 남아있거든.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무리 그렇기로 1년 12달 보리밥과 감자와 호박죽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영감님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리와 호박뿐이라고. 호박과 감자와 보리 농사만 지으신다면서 그 위에 또 뭐가 자실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삿갓은 궁금한 생각에서 노인에게 구체적으로 캐어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한다. 산짐승이나 들짐승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 모든 동물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야. 그것은 대자연의 섭리야. 하기야 듣고 보면 그렇기도 하였다. 호랑이나 곰이나 멧돼지나 노루 같은 삼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러기나 오리나 제비나 참새 같은 날짐승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짐승들은 그것을 나름대로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살아가고 육식동물은 서로 간에 약육강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처럼 풀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동물만 잡아먹고 살아갈 수도 없는 일이 아니던가. 동물들은 풀을 뜯어먹거나 혹은 저희끼리 잡아먹고 살아가지만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도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봄에는 냉이, 달래, 더덕, 두릅, 고사리, 도라지 같은 산채가 얼마든지 많으니까 푸송기는 그런 것만 캐어 먹어도 족하고 과일 같은 것도 계절 따라 살구, 복숭아, 행두, 오디, 개암, 밤, 잡, 모루, 다래 같은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먹을 것이 왜 없겠느냐 말이야.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꼈다. 사람은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가려는 욕심 때문에 몸이 바쁘고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는 법이다. 인간 사회의 모든 분쟁은 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 눈앞의 노인처럼 모든 욕망을 일체 청산해버리고 오로지 천지자연의 수능에 가면서 천지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인간적인 근심 걱정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순전히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동물과 사람과의 구별이 전혀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두 분은 길짐승이나 날짐승과 똑같은 생활을 해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한다.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우리 두 늙은이도 동물과 다름없다고 보여질 거야.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만물의 형장이거든. 만물의 형장인 사람이 동물과 똑같을 수는 없는 일이지. 두 분의 생활은 어떤 점이 동물과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김삿갓은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물어보았다. 만약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당신 생활은 동물의 생활과 다른 것이 뭐요? 하고 물어봤다면 열이면 열 사람이 모두 다 그런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 있느냐고 크게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해골 같은 노인은 김삿갓의 질문을 받고 언짢아하는 기색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가벼운 미소조차 지어 보이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동물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마음이 있고 없는 데 있는 것이요. 똑같은 풀을 뜯어먹어도 동물은 천지 자연의 추이를 인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풀만 뜯어먹을 뿐이지 천지 자연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풀을 뜯어먹더라도 거기서 천지 자연과 운행을 같이 한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점이 바로 동물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일 것이야. 김삿갓은 노인의 말에서 무엇인가를 크게 깨달은 느낌이었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더니 노인의 생활이야말로 여천동락을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해골 노인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그렇지. 천지 자연과 운행을 같이 하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야. 산에는 계절 따라 오만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모든 열매는 계절의 정수가 응결된 정과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사람도 대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대자연의 일부분인 사람은 마땅히 대자연의 운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어? 김삿갓은 노인의 말을 들을수록 가슴 벅찬 감격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김삿갓 자신이 구름처럼 한평생을 방랑생활로 보내기로 결심한 것은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려면 한 조각 구름처럼 끊임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줄로 김삿갓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해골노인의 생활 태도는 그것이 아니다. 그는 90여 년간이나 한 곳에 머물러 살아오면서도 언제든지 천지자연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밤에는 노인장 말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에 한 조각의 시름도 없이 항시 천지자연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오신다는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김삿갓이 머리를 숙여 보이자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먼 길 오시느라고 고단하실 텐데 늙은 것이 괜히 쓸데없는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아서 미안하오.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잠이나 잡시다. 세 사람이 잠자리에 눕기는 했으나 방이 워낙 좁아 김삿갓은 다리를 뻗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해골레외는 자리에 눕자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코를 골기 시작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잠을 그렇게도 쉽게 들 수 있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잠을 그처럼 잘 자기 때문에 장수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다리를 꼬부리고 누운 탓인지 잠이 쉽사리 오지 않았다. 아까 방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처마 끝에 이마빼기를 못조아 아직도 이마에 혹이 달려있는데 지금은 다리를 꼬부리고 누웠으니 잠이 쉽게 올 턱이 없었다. 평소에는 남에게 허리 굽히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김삿갓이었건만 이날 밤만은 방이 하도 좁아 허리를 꼬부리고 눕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허리를 새우처럼 꼬부리고 누운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즉흥시 한수를 이렇게 읊었다. 석가래는 굽고 처마는 땅에 닿고 방은 좁고 좁아 겨우 몸을 넣었소. 허리 굽히기를 평생 싫어했건만 이 밤만은 다리를 펼 수가 없구나. 익살맞은 시한수를 읊조리며 오랫동안 궁식거리다가 그런대로 잠이 들었다. 워낙 몸이 고단한지라 다리를 꼬부리고도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해골레외는 어디를 갔는지 방이 텅 비어 있었다. 늙은이들은 새벽잠이 없어서 소풍이라도 나갔는가 싶었다. 김삿갓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방 안을 새삼스러이 둘러보았다. 주인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반을 짓고 있는지 쥐구멍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고 문에는 종이를 몇십 년 전에 발랐는지 아침에 비친 창호지가 새카맣기만 하였다. 이윽고 해골노인이 방 안에 들어서며 말한다. 왜 좀 더 자지 않고 벌써 일어났는가? 많이 잤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시는 길입니까? 어젯밤에 비가 왔길래 호박을 몇 포기 심고 들어오는 길이야. 그때 마침 할머니가 조반상을 들고 들어왔다. 밥상을 보니 깡보리밥에 호박국과 감자찌개뿐이었다. 김삿갓은 조반 후에 해골레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또다시 방랑의 길에 오르며 어젯밤에 즉흥시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익살맞은 시한수를 또 읊었다. 쥐구멍 연기로 방 안은 칠흑 같은데 창호지마저 어두워 새벽을 모르겠어. 그래도 비를 피해 옷을 안 적셨기에 떠나는 인사만은 정중하게 올렸어. 밖으로 나서니 낚시는 쾌청하였다. 금강산은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을까? 김삿갓은 금강산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마냥 가볍기만 하였다.